여러분, 남한테 안 베풀고 자식한테 안 퍼주시고 살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아주 똑똑하게 사는 겁니다. 60 넘으면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남 말고 나를 먼저 챙기는 겁니다. 이게 이기심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생존입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사고 요양원도 못 갑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을 책임질 여유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외면합니다. 결국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예순부터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 7가지 이유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을 열어보세요. 잔액이 얼마입니까?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충격적인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4억을 모은 사람의 통장에 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억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녀 결혼 자금 2억, 친척에게 빌려준 돈 5천만 원, 친구 사업 자금 3천만 원. 그렇게 베풀고 또 베풀다가 정작 본인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비가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자녀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돌아온 대답입니다. 아버지,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평생 자식 위에 2억을 썼는데 돌아온 건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었습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은퇴 후에도 젊을 때처럼 후하게 베풀다가 정작 자기 노후 자금은 바닥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자식 잘 되면 나도 잘 된다고,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전부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식이 잘 된다고 여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가족도 등을 돌립니다. 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풀면 베풀수록 받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깁니다. 20년간 매달 100만 원씩 준 부모가 건강이 나빠져 50만 원으로 줄이자 자녀가 뭐라고 했을까요? 요즘 인색해지셨네요. 20년간 받은 2억 4천만 원은 다 잊고 줄어든 50만 원만 기억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60이 넘으면 베풀면 안 됩니다. 준비 없이 베풀다간 마지막 10년이 지옥이 됩니다. 돈 없는 노인은 짐이 되고 돈 있는 노인은 어른이 됩니다. 잘못 선택하면 자식들 눈치 보며 살고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룹니다. 하지만 제대로 선택하면 당당하게 살고 건강 지키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친구에게 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자녀에게 손 벌리겠습니까? 현실은 냉정합니다.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자녀는 형편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평생 베풀었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결국 혼자 남습니다. 60이 넘으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한번 나간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하고 요양비는 천문학적입니다. 암 치료비는 수천만 원, 심장 수술은 2천만 원, 요양병원비는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누가 대주겠습니까? 자녀들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대출 이자, 생활비, 자녀 교육비로 빠듯합니다. 부모님까지 모실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며 여러분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당신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세 분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왜 예순부터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68세 최인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친구들에게 후하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7년 전 40년 지기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4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인호 씨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지만 친구를 믿고 빌려줬습니다. 1년만 쓰고 꼭 갚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1년은 기다렸습니다. 2년이 되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3년이 되자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 되자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5년이 되자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그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인호 씨는 그 돈 때문에 병원도 제대로 못 다닙니다. 당뇨약과 고혈압 약을 한 달 걸러 먹습니다. 약값이 아까워서입니다. 친구는 새 차를 타고 다니는데 빌려준 사람은 약값도 아끼며 삽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5세 윤정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두 딸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유학 비용, 결혼 자금, 신혼집 전세금까지 모두 대줬습니다.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딸들에게 썼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6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두 딸에게 주니 매달 120만 원이 나갔습니다. 6년간 8,6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정혜 씨가 척추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로 900만 원이 필요했는데 통장에 돈이 부족했습니다. 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큰딸은 지금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작은 딸은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평생 2억 5천만 원을 썼는데 900만 원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는 결국 은행 대출을 받아 수술했습니다. 지금도 매달 이자 30만 원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용돈은 끊었습니다. 그러자 딸들이 서운하다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돈 줄 때는 효녀였는데 돈 끊으니 연락도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72세 강태성 씨의 이야기입니다. 9년 전 세무사의 권유로 강남 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미리 증여했습니다. 상속세를 절약하려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태성 씨 부부가 40년 동안 산 집이었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아들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며 아파트를 팔자고 했습니다. 작은아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태성 씨는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유권은 아들들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3억에 팔렸습니다. 큰아들이 7억을 가져가고 작은아들이 6억을 가져갔습니다. 태성 씨 부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여받은 거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태성 씨 부부는 급하게 월세 500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40년 살던 집에서 쫓겨난 기분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작은아들은 그 돈으로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부모는 월세방에 사는데 아들은 호화 아파트에 삽니다. 지금 태성 씨는 매일 후회합니다. 왜 미리 증여했을까? 재산은 죽을 때까지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인호 씨는 친구를 믿었습니다. 윤정혜 씨는 자녀를 믿었습니다. 강태성 씨는 가족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자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돈 버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20대, 30대, 40대에는 달랐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잃어도 일해서 다시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다시 취업할 수도 없고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연금과 저축, 그게 전부입니다. 최인호 씨를 보세요. 4천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준 순간 그 돈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 돈으로 7년을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병원도 제때 가고, 약도 제대로 먹고, 여행도 가고. 하지만 지금은 약값도 아껴가며 삽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은 유한합니다. 물이 떨어져가는 사막에서 물통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당신은 목말라 죽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베풀수록 감사는 줄어들고 요구는 늘어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처음 받을 때는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2번, 3번, 10번, 100번 받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권리처럼 느껴집니다. 윤정혜 씨를 보세요. 6년간 매달 120만 원씩 딸들에게 줬습니다. 총 8,600만 원입니다. 딸들은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했을까요? 처음 몇 달은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자 당연해졌습니다. 엄마가 주는 돈은 월급처럼 고정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용돈이 끊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6년간 받은 8,600만 원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손실 혐오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낍니다. 100만 원을 새로 받는 기쁨보다 받던 100만 원이 없어지는 고통이 2배 더 큽니다. 그래서 계속 주다가 중단하면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소유권을 잃으면 발언권도 잃습니다. 강태성 씨를 보세요.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아들들에게 넘기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태성 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이 집을 팔겠다고 했을 때 태성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그 집은 아들들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40년 살던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13억에 팔린 집에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월세방에 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재산이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그저 눈치만 보게 됩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노년의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건강할 때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상상도 못합니다. 하지만 막상 아프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큰 수술 한 번에 1,000만 원은 기본입니다. 암이라도 걸리면 수천만 원입니다. 항암 치료까지 하면 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입원비, 간병비,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더 커집니다. 요양병원에 한 번 들어가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3년만 있어도 1억이 넘습니다. 윤정혜 씨는 수술비 9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만약 딸들에게 2억 5천만 원을 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재활치료도 제대로 받고 건강을 되찾았을 겁니다.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자녀들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부모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삶을 보세요.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전세금도 억 단위입니다. 대출받아 집 마련하면 매달 200만 원 넘게 이자를 냅니다. 아이 둘 키우면 사교육비로 한 달에 200만 원이 나갑니다. 맞벌이에도 빠듯합니다. 저축할 여유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용돈까지 드리면 가게가 무너집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교훈입니다. 진짜 사랑은 베푸는 게 아니라 짐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자녀에게 많이 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부모님 용돈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계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사시는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자녀들이 마음 편합니다.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자녀들이 걱정 안 합니다. 내가 당당하게 살면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너무 안 주는 것도 아닌 적절한 균형. 예순이 넘으면 그 균형점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많이 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게 주는 게 균형입니다. 아니, 안 주는 게 균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로마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마라. 자녀가 감사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돈을 지킬지 말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세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보편적인 메시지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베푸는 시기가 아니라 거두는 시기입니다. 평생 일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그 열매를 따먹을 때입니다.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받을 차례입니다. 아니, 지킬 차례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은 선의 적이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남는 부모가 되세요. 그냥 건강한 친구가 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행동의 방향을 전환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베푸는 사람에서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는 사람에서 거절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희생하는 사람에서 당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이기심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생존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성숙함입니다. 여러분이 쓰러지면 아무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어야 다른 사람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지갑을 닫으세요. 누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이렇게 말하세요. 미안하지만 나도 형편이 빠듯해. 노후 자금은 한 푼도 못 건드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친구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30년 친구라고요? 40년 친구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친구는 은행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으라고 하세요. 친척이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돈을 요청합니다. 혈육이라고요? 가족이라고요? 그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친척보다 중요합니다. 자녀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 자식인데 안 도와줄 수 없다고요? 도와주세요. 단 돈으로는 안 됩니다. 조언으로, 격려로, 응원으로 도와주세요. 돈은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 겁니다. 하지만 최인호 씨를 기억하세요. 4천만 원 빌려줬다가 7년째 약값도 못 사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재산 이전을 절대 하지 마세요. 세무사가 절세 방안이라며 생전 증여를 권합니다.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듣지 마세요. 상속세 몇 천만 원 아끼려다가 집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강태성 씨가 그랬습니다. 절세하려고 아파트를 아들들에게 증여했다가
40년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월세방에서 후회하며 삽니다. 재산은 죽는 날까지 여러분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야 존중받습니다. 부동산 이름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은 힘을 잃습니다. 주식, 예금, 모든 재산을 여러분 이름으로 지키세요. 자녀들이 섭섭해한다고요? 섭섭해하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의 안전이 자녀의 기분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정기 용돈을 즉시 중단하세요. 지금 자녀들에게 매달 용돈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당장 중단하세요. 윤정혜 씨처럼 6년간 매달 120만 원씩 주다가 정작 본인이 아플 때는 외면당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주는 돈은 당연한 수입이 됩니다. 끊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미 주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앞으로는 용돈을 못 줄 것 같아. 건강도 안 좋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서 이해해줘. 이렇게 말하세요. 자녀들이 서운해할 겁니다.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끊으세요. 일주일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한 달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대신 특별한 날에만 가끔 주세요. 생일, 명절, 이럴 때만요. 그러면 받을 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기 수입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이 되니까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경조사비 기준을 확 낮추세요. 친구 자녀 결혼식에 얼마를 내십니까? 10만 원? 20만 원? 너무 많습니다. 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친척 결혼식은요? 3만 원이면 됩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원 이상 낼 이유가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많이 낸다고요? 그 체면이 나중에 병원비 될까요? 아닙니다. 체면은 배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체면은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체면 버리세요. 조문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가야 할 곳만 가세요. 친한 친구, 가까운 친척만요. 먼 친척, 아는 정도 사람은 부의금만 보내거나 아예 안 가도 됩니다. 냉정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그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안 옵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외식과 선물을 대폭 줄이세요. 자녀들 올 때마다 외식시키지 마세요. 집에서 간단하게 먹으세요. 손주 만날 때마다 선물 사주지 마세요. 생일 같은 특별한 날만 작은 선물 하나면 됩니다. 명절 때마다 비싼 선물 주지 마세요. 마음만 담아서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외식 한 번에 10만 원, 한 달에 4번이면 40만 원입니다.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마다 30만 원씩, 1년에 2번이면 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외식과 선물 합치면 10년에 5,40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나중에 요양병원 2년치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외식과 선물로 쓸 겁니까? 나중에 요양비로 쓸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투자 권유를 무조건 거절하세요. 누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합니다.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라고 합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원금 보장이면 수익이 낮고 수익이 높으면 위험합니다.
예순이 넘어서 위험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안 됩니다. 사업 투자는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돈은 은행 예금에만 두세요. 금리가 낮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원금만 지켜지면 됩니다. 수익 욕심내지 마세요.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관계를 다시 정의할 시간입니다. 진짜 관계는 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세요. 석 달간 아무에게도 돈 쓰지 마세요. 용돈도, 식사 대접도, 선물도, 경조사비도 최소한만 하세요. 석 달 후에 주변을 보세요. 누가 남아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관계입니다. 나머지는 다 돈 때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3명, 많아야 5명입니다. 그 사람들만 잘 챙기세요. 나머지는 거리를 두세요. 중국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강에서 서로를 잇고 사람은 도에서 서로를 잇는다. 집착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짜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심리학자 로빈 덤바의 연구를 보면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 150명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숫자는 더 줄어듭니다. 60이 넘으면 10명만 제대로 챙겨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가볍게 인사만 하는 사이로 두세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고독 속에서 자유를 찾는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여야 편합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신경 쓸 사람도 없습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이제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예순 이후는 주는 시기가 아니라 누리는 시기입니다. 평생 일했습니다. 평생 희생했습니다. 평생 참았습니다. 이제는 누릴 차례입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가고 싶은 곳 가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단 예산 안에서요. 무분별하게 쓰지는 마세요. 계획적으로 쓰세요. 한 달 예산을 정하세요. 생활비, 병원비, 여유 자금으로 나누세요. 여유 자금 안에서 즐기세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큰 사치 부리지 마세요. 작은 행복으로 충분합니다. 좋아하는 빵 하나, 따뜻한 차 한 잔, 햇살 좋은 공원 산책.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직접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다음 달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전화하세요. 앞으로는 용돈을 못 줄 것 같다고 말하세요. 내일 친구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모레부터는 외식 대신 집밥을 드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세요. 처음 일주일이 가장 힘듭니다. 죄책감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2주일만 버티세요. 한 달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석 달 지나면 편해집니다. 1년 지나면 통장 잔고를 보며 안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평생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지킬 때입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을 위해 사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석 달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여러분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겁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면서 안도할 겁니다. 자녀들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면서 행복해질 겁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뿌듯해할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킵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돈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세요. 그 작은 결단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실행할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한 가지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6가지 모두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유용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작은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현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잊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남한테 해준 것입니다. 어르신이 10년을 베풀어도 상대는 한 번 거절한 것만 기억합니다. 이게 사람 심리입니다. 억울하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남한테 쓰던 마음과 돈과 시간을 이제는 나한테 써야 합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남 먼저 챙기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내가 사야 마음이 편하고 누가 어렵다고 하면 모른 척을 못합니다.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노후 자금을 꺼내서라도 보태줍니다. 후배가 사업이 힘들다고 하면 내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주머니를 엽니다. 동네 모임에서 회비가 모자라면 항상 내가 더 냅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여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면 줄수록 관계가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챙겨줬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자식은 받는 게 당연해졌고 지인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후배는 더 큰 부탁을 들고 옵니다. 내가 해준 건 기억하지 않으면서 안 해준 건 또렷이 기억합니다. 정작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웠을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병문안 한 번 오는 사람이 드뭅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이어집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게 관계가 아니라 상대의 편리함이었구나. 뭐가 잘못된 걸까요? 많이 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계 없이 준 게 문제입니다. 처음에 도움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표정도 달라지고 말투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고마움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가 되면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가 되면 기대는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 어르신이 이번엔 어렵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그동안 받아온 것은 떠올리지 않습니다. 지금 거절당한 서운함만 느낍니다. 고마움은 휘발성이고 서운함은 접착제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잔인한 구조입니다. 베풀매 선이 없으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습니다. 당연함이 쌓이면 감사는 증발하고 요구만 커집니다. 그 요구를 단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그동안 해준 건 전부 지워지고
섭섭함만 돌아옵니다. 나이 들어서 함부로 베풀면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이 무너집니다. 건강도 줄고 돈도 줄고 마음도 텅 비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아직도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현명한 어른은 남한테 먼저 베풀지 않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글이 유익하다고 느끼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어르신들의 네라는 한마디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르신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최동호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중동 건설 현장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한국 사람 특유의 끈기로 버텼습니다. 번 돈은 고스란히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는 아이들을 키웠고 동호 씨는 가장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작은 철물점을 차렸습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나라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동호 씨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만든 겁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허리가 휠 때까지 일하고 번 돈은 자식과 가족에게 쏟아부은 세대. 대한민국이 이만큼 큰 건 이런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동호 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을 대고 작은 딸 결혼 비용을 보태고 손주가 태어나면 축하금을 두둑이 챙겼습니다. 동네 후배가 가게를 차린다고 하면 보증을 서줬고 옛 동료가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몇백만 원씩 빌려줬습니다. 경조사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인심 좋은 최 사장이라 불렸습니다. 동호 씨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평생 고생한 보람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65이 넘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혹사한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고 허리도 오래 서 있기 힘들어졌습니다. 철물점 매출은 해마다 줄었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단골들이 하나둘 빠졌습니다. 결국 67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퇴직금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호 씨는 주변을 챙기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아파트 잔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노후자금에서 3천만 원을 빼줬습니다. 작은 딸이 아이 학원비가 빠듯하다고 했을 때도 매달 5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후배한테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있으니까요. 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70이 되던 해 겨울에 동호 씨가 쓰러졌습니다. 무릎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비가 7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2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동호 씨는 난생 처음 자식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저도 요즘 대출 갚느라 빠듯해요. 좀 알아보시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다시는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빠 미안한데
지금 애들 학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동호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후배에게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형님, 저도 요즘 어려워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 동호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하거나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건가 싶었습니다. 나라 세우겠다고 사막에서 땀 흘리고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자식 잘 되라고 없는 돈 쪼개서 보태줬는데 정작 내가 쓰러지니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호 씨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몰랐던 겁니다. 경계 없이 주면 상대는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진다는 거요. 그 뒤로 동호 씨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수술비는 실비보험과 지인 한 분의 도움으로 겨우 마련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동호 씨는 조용히 규칙을 세웠습니다. 자식에게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부탁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루 생각한 뒤에 답한다. 경조사비는 내 형편에 맞는 만큼만 낸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서운해했습니다. 후배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오히려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작은 딸이 주말에 반찬을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동호 씨가 항상 먼저 챙겨줬으니까 자식들은 챙길 필요를 몰랐던 겁니다. 동호 씨가 한 발 물러서자 비로소 자식들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동호 씨는 요즘 아침마다 집 근처 공원을 걷습니다. 무릎 수술 후 재활을 겸해서 시작한 산책인데 이제는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산책하면서 동호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작 나를 먼저 챙겼더라면 쓰러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요. 동호 씨처럼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노후에 외로워지는 건 맞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남을 챙기기 전에 나를 먼저 챙기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지켜야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동호 씨는 그걸 70이 되어서야 배웠습니다. 어르신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일찍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동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그랬는데 하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장면이 떠올랐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동호 씨가 배운 것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였습니다. 베풀매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채운 다음에 남에게 주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도 결과는 엉망이 됩니다. 주는 사람은 바닥나고 받는 사람은 버릇이 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순서를 평생 거꾸로 살아오셨습니다. 남을 먼저 챙기고 나는 나중에, 자식을 먼저 먹이고 나는 남은 걸로. 이게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마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이런 안내를 합니다.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옆 사람 것을 먼저 씌우지 말고 반드시 내 것부터 착용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옆 사람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무너지면 누구도 챙길 수 없습니다.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통장이 바닥나고 내 마음이 지치면 그 상태에서 누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도와주다가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그 폭발이 관계를 산산조각 냅니다. 그러니 나를 먼저 채우는 것이 결국 관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2000년도 더 전에 한 말인데 지금 들어도 정확합니다. 나를 돌보지 않는 사람의 베풀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무가 되고 의무가 되면 짐이 됩니다.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표정이 바뀝니다. 말투가 날카로워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듣는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쌓은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쌓아둔 서운함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터지면 수습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나를 먼저 챙겼다면 그 폭탄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공감 피로라고 부릅니다. 남의 어려움에 계속 공감하고 도와주다 보면 정신적으로 탈진하는 현상입니다. 의사나 간호사처럼 남을 돌보는 직업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평생 자식을 돌보고 배우자를 챙기고 주변 사람을 챙긴 어르신들이 노년에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지친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바닥난 겁니다. 남한테 쓸 에너지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걸 다 쓰고 나면 정작 내 삶을 돌볼 힘이 남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의욕이 없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합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평생 남한테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반복된 베풀음은 상대방의 감사 회로를 마비시킵니다. 처음 도움을 받았을 때 사람의 뇌는 고마움이라는 감정을 강하게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같은 도움이 2번, 3번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더 이상 특별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존중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기대입니다. 이번에도 해주겠지. 당연히 도와주겠지. 이 기대가 굳어지면 어르신의 도움은 더 이상 호의가 아니라 상대 마음속에서 권리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이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새로운 자극에는 강하게 반응하지만 반복되는 자극에는 점점 둔해집니다. 처음 에어컨을 틀면 시원함을 강하게 느끼지만 10분만 지나면 시원한지도 모르고 지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상대는 점점 고마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가끔 베푸는 사람의 도움이 훨씬 귀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1년에 한 번 진심을 담아 선물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베풀물 아끼게 됩니다. 아끼는 게 인색한 게 아니라 베풀의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아껴야 귀해지고 귀해야 감사가 남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세대 대부분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등이 굽도록 일하고 번 돈은 자식 교육비로 집 마련 비용으로 결혼 자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한 번도 호사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 없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와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가 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효도의 무게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명절에 찾아오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도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집니다. 이것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까요. 다만 달라진 시대에 맞게 어르신들의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퍼주는 방식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 건강과 내 재산과 내 시간을 먼저 확보한 뒤에 여유가 있을 때만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게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겁니다. 시대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위대한 사상가들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요. 내가 무너진 채로 남을 돕겠다는 것은 선의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나를 세운 다음에 남을 돕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에너지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바깥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남한테 쓰던 시간을 나한테 쓰는 겁니다. 남한테 쓰던 돈을 내 건강에 쓰는 겁니다. 남한테 쓰던 감정을 내 마음을 돌보는 데 쓰는 겁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전환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전환입니다. 남을 챙기느라 나를 잃어버린 어르신들이 다시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르신이 나를 먼저 챙기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부탁하던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아무 때나 연락하던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연락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어르신이 쉽게 내주지 않으니까 어르신의 도움이 귀해지기 때문입니다. 귀한 것은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무한히 퍼줄 때는 감사를 모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챙기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부모의 존재가 눈에 들어옵니다. 부모도 자기 인생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를 당연한 지원자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베풀물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베풀의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채우고 넘치는 것만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주는 사람도 지치지 않고 받는 사람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지치지 않는 사람만이 오래 따뜻할 수 있습니다. 소진된 사람은 따뜻하고 싶어도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따뜻하려면 먼저 나를 지켜야 합니다. 동호 씨가 70에 깨달은 것을 어르신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으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깨달은 사람이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큰 결심은 3일을 못 갑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의지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든 지인이든 누군가 부탁을 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바로 알겠다고 합니다. 거절하면 미안하니까요. 상대가 실망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기 전에 입이 먼저 열립니다. 그런데 바로 대답하면 열의 9은 감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해주고 기분이 나쁘면 거절하고 미안하면 또 해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감정으로 내린 결정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를 남깁니다. 그러니 이 한마디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고 답 줄게. 이 한마디가 어르신의 삶에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생각할 시간이 생기면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내가 이걸 해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주더라도 내 삶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때 결정하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안 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지킬 기준을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번 감정에 휘둘립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해주고 내일은 짜증이 나서 거절하고 모레는 또 미안해서 해주는 식이 반복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존중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준을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은 빌려주지 않는다. 자식에게 매달 보내는 돈은 얼마까지만 한다. 경조사비는 내 형편에 맞는 만큼만 낸다. 밤 늦은 시간에 오는 부탁은 받지 않는다. 일주일에 남을 위해 쓰는 시간은 여기까지만 한다. 이런 기준이 딱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있어야 어르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거절할 때도 편합니다. 미안한데 나는 돈 거래는 안 해. 이렇게 짧게 말하면 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를 붙이면 상대는 거기서 빈틈을 찾습니다. 그럼 조금만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이런 식으로 협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해 이 한마디로 끝내면 상대는 그걸 규칙으로 받아들입니다. 규칙은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설득하기 쉽지만 규칙 앞에서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기준을 한번 세우면
두 번째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한번 정했으면 바꾸지 않는 겁니다. 한번 흔들리면 상대는 다음에도 밀어붙입니다. 사람은 한 번 된 일을 언제든 될 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일관된 사람만이 존중을 얻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범위를 먼저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먼저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만큼은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야.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 자식도 그 안에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반대로 언제든 말해라 다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으면 요구는 계속 커집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한계를 모르면 더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선을 정해주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부모가 선을 그어야 자식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무한히 받기만 한 자식은 자립을 배우지 못합니다. 자립을 못 배운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 기댑니다. 그것이 자식에게도 불행입니다. 선을 긋는 것이 매정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남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말고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어르신에게 어떡하지 하고 찾아왔을 때 바로 답을 주지 않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지금 가장 급한 게 뭐야? 이 질문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대신 해결해주면 그 순간은 편합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또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옵니다. 결국 어르신은 문제 해결 기계가 되는 겁니다. 어르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줄어들고 상대의 의존은 커집니다.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시작되면 책임감이 따라옵니다. 스스로 해결한 사람은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신감이 붙으면 더 이상 어르신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그때 관계는 의존에서 벗어나 진짜 관계가 됩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하라. 상대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은 상대를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의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서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상대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남한테 쓰던 시간을 나한테 쓰시기 바랍니다. 매일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산책을 하든 음악을 듣든 책을 읽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달려온 어르신들에게 나를 위한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됩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사람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반대로 지친 사람은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말투가 거칠어집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피합니다. 나를 챙기는 시간이 결국 관계를 살리는 시간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돌봄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돌봄은 나르시시즘과 다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남도 돌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워진 그릇으로는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그릇을 먼저 채우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부탁받으면 바로 답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벌 것. 둘, 내가 지킬 기준을 미리 정해둘 것. 셋, 도움을 줄 때는 범위를 먼저 말할 것. 넷, 대신 해결해 주지 말고 질문을 던질 것. 다섯, 남한테 쓰던 시간을 나한테 쓸 것. 이 5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하나를 시작하면 한 달 뒤에 어르신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나를 먼저 챙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주변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어르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내주지 않으니까 어르신의 마음이 귀해지는 겁니다. 귀한 것은 아무도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존중이 시작됩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원래 어르신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편리함으로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남는 사람이 어르신의 노후를 따뜻하게 해줄 사람입니다. 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10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2~3명의 진심이 어르신을 지켜줍니다. 늙어서 존중받는 어른은 많이 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단단히 세운 사람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고, 내 돈을 지키고, 내 시간을 지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는 사람만이 오래 따뜻할 수 있습니다. 오래 따뜻한 사람 곁에 진짜 사람이 남습니다. 많은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몇 사람과 단단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 관계는 어르신이 나를 먼저 세울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가장 따뜻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5가지 중 몇 번부터 실행하실 건지 번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라도 좋고 5개 전부라도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남겨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의 경험과 생각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함께 나눌수록 우리 모두의 노후가 단단해집니다. 60 넘어가면 이거 하나만 저랑 약속해 주세요. 남 베풀지 말고 나를 먼저 챙기는 겁니다. 이게 이기심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게 생존입니다. 돈 있는 노인은 어른 대접받습니다. 돈 없는 노인은 짐 취급받습니다. 잔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통장에 1억 있으면 자식이 효자 효녀 됩니다. 통장이 비면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명절에도 못 본 척합니다. 당신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답을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습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제대로 계산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병원비, 약가, 요양비까지 더하면 얼마나 될까요? 20년을 버티려면
최소 2억 5천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그만큼 있습니까? 없다면 어디서 구할 겁니까? 작년에 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퇴한 60대 중 절반 이상이 10년 안에 저축을 다 소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입니다. 자녀 창업 자금, 손주 교육비, 친구 경조사, 친척 경사. 한 번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나가다 보면 통장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립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62세에 퇴직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2억이 있었습니다. 20년은 거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자 통장에 4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3년 만에 1억 6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큰아들이 식당을 시작한다며 6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가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4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2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친구인데 안 빌려줄 수 없었습니다. 본인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 정밀 검사와 치료에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명절마다 자녀들에게 용돈 주고 손주들 선물 사주고 경조사비 내다 보니 나머지도 다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4천만 원으로 15년을 살아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준 돈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큰아들 식당은 1년 만에 문 닫았지만 돈은 안 갚았습니다.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신다네요. 친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게 한두 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베푸는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달라고 합니다. 작년에 3천만 원 줬으니 올해도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안 주면 서운해하고 섭섭해합니다. 10년간 받은 5억은 잊고 올해 안 준 1,000만 원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60 넘어서 베풀면 안 됩니다. 젊을 때처럼 베풀다간 70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70에 돈 없으면 80까지 어떻게 삽니까? 누가 책임져 줍니까? 자녀들이 책임져 줄까요?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친구들이 도와줄까요? 아닙니다. 나이 들면 친구들도 다 자기 일로 바쁩니다. 결국 혼자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며 여러분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댓글에 1이라고 숫자 하나만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2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당신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세 분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왜 예순부터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67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동료들에게 후하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6년 전 45년지기 대학 동창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6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지만 친구를 믿고 빌려줬습니다. 1년만 쓰고 꼭 갚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1년은 기다렸습니다. 2년이 되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3년이 되자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 되자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5년이 되자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그 친구가 새 외제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돈 때문에 병원도 제대로 못 다닙니다. 당뇨약과 고혈압 약을 한 달 걸러 먹습니다. 약값이 아까워서입니다. 친구는 새 차를 타고 다니는데 빌려준 사람은 약값도 아끼며 삽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4세 박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새 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유학비용, 결혼 자금, 신혼집 전세금까지 모두 대줬습니다.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아들들에게 썼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새 아들에게 주니 매달 150만 원이 나갔습니다. 5년간 9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순희 씨가 무릎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로 800만 원이 필요했는데 통장에 돈이 부족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전세 보증금 올려야 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사업이 어려워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평생 3억 원을 썼는데 800만 원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결국 은행 대출을 받아 수술했습니다. 지금도 매달 이자 40만 원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용돈은 끊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서운하다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돈 줄 때는 효자였는데 돈 끊으니 연락도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70세 이정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8년 전 세무사의 권유로 강남 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미리 증여했습니다. 상속세를 절약하려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정민 씨 부부가 35년 동안 산 집이었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큰아들이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이 시작됐고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정민 씨는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유권은 아들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12억에 낙찰됐습니다. 큰아들이 6억을 가져가고 며느리가 6억을 가져갔습니다. 정민 씨 부부에게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여받은 거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민 씨 부부는 급하게 월세 450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5년 살던 집에서 쫓겨난 기분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그 돈으로 새 사업을 시작했지만 1년 만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정민 씨는 매일 후회합니다. 왜 미리 증여했을까? 재산은 죽을 때까지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친구를 믿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자녀를 믿었습니다. 이정민 씨는 가족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자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순 이후엔 시간이 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도 일주일만 쉬면 회복됐습니다. 직장을 잃어도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기회였고 시간은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시간의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건강을 되찾을 시간도 부족합니다. 재기할 시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김영수 씨를 다시 보세요. 6천만 원이 사라진 순간 그건 단순히 돈만 잃은 게 아닙니다. 그 돈을 다시 벌 시간까지 함께 잃어버린 겁니다. 40대였다면 2년 열심히 일해서 다시 모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67세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평생 일한 시간의 결정체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40년의 땀과 노력이 숫자로 변환된 겁니다. 그 숫자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기억합니다. 심리학에는 피크앤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험의 절정과 마지막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중간 과정은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박순희 씨가 5년간 매달 150만 원씩 준 걸 생각해 보세요. 총 9천만 원입니다. 60번 송금했습니다. 60번의 감사를 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처음 몇 번은 고마워했지만 곧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돈을 끊자 서운해했습니다. 아들들이 기억하는 건 5년간 받은 9천만 원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끊긴 150만 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뭘까요? 순희 씨가 수술비가 필요해 도움을 청했을 때 거절당한 기억만 남았습니다. 5년간 준 건 다 사라지고 한 번 못 준 게 전부가 됐습니다. 이게 인간의 기억 구조입니다. 좋은 일 100번 해줘도 나쁜 일 한 번이면 다 잊힙니다. 그러니 애초에 기대하지 마세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법적 소유와 실질 지배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영원히 내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순간 그건 법적으로 그 사람 것입니다. 이정민 씨의 경우를 보세요. 35년 산 집이었지만 증여 후 3년 만에 잃었습니다. 아들 이혼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정민 씨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아들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한국법에서 증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국처럼 생전 신탁도 아니고 조건부 증여도 아닙니다. 한 번 넘기면 끝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리 믿을만 해도 증여 후엔 여러분 손을 떠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재산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팔아도 담보로 잡아도 증여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재산은 힘입니다. 그 힘을 놓는 순간
여러분은 약자가 됩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의료비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 의료비가 400만 원입니다. 평균이 400만 원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건강한 사람은 100만 원 쓰고 아픈 사람은 1000만 원 넘게 쓴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어느 쪽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70까지 건강하다가 71세에 갑자기 암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80까지 멀쩡하다가 81세에 뇌졸중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드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암 수술과 항암 치료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입니다. 뇌졸중 수술과 재활 1,500만 원부터 3천만 원입니다. 치매로 요양병원 들어가면 월 300만 원씩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누가 댈 겁니까?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순희 씨는 수술비 800만 원을 못 구해 대출받았습니다. 만약 아들들에게 쓴 3억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대출 안 받아도 됐고 이자 걱정도 안 했을 겁니다. 그 돈으로 더 좋은 병원에서 더 좋은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달랐습니다. 부모 봉양은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큰아들이 부모 모시고 제사 지내고 노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부모 부양 의무가 약해졌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자기 가정이 우선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고 부모는 2순위입니다. 냉정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시부모나 장인 장모 모시는 게 쉬울까요? 배우자가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씩 드린다고 하면 어떨까요? 기분 좋게 동의할까요? 대부분은 내심 불만입니다. 우리 집 살림도 빠듯한데 왜 부모님께 드리냐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부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자녀들도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둡니다. 부모를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 도와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 교훈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55만 원입니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료 빠지고 장기요양보험료 빠지면 50만 원 남습니다.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습니까? 월세만 40만 원이면 10만 원 남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식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병원비는요? 교통비는요? 결국 저축 깨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저축을 미리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금 50만 원으로 버텨야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결국 자녀 손 벌리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말년에 기초수급자 되는 게 맞습니까? 그걸 막으려면 지금 있는 돈을 지켜야 합니다. 일곱 번째 교훈입니다. 진짜 효도는 짐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부모님께 뭘 바라느냐고. 돈 많이 물려받는 거 바라느냐고.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숨은 뜻이 뭘까요?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우리한테 손 안 벌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잔인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부모님이 돈 없어서 자기들한테 손 벌리는 겁니다. 부모님 병원비 대느라 자기 집 대출 못 갚는 겁니다. 부모님 요양비 대느라 자녀 교육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 짐이 안 되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내가 돈 있으면 자녀들이 편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자녀들이 안심합니다. 내가 자립적이면 자녀들이 자유롭습니다. 이제 철학으로 들어가 봅시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여러분은 누군가의 수단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친구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안정이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 행복하게 만들려고 내가 불행해지면 안 됩니다. 심리학자 매슬로는 욕구 단계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아래는 생리적 욕구, 그 다음이 안전 욕구입니다. 먹고 자는 것, 안전하게 사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충족돼야 다른 욕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안전이 먼저입니다. 내 생존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말했습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돈을 다 써버리면 뭘 잃습니까? 선택의 자유를 잃습니다. 어디 살지 선택할 자유, 뭘 먹을지 선택할 자유, 어떻게 치료받을지 선택할 자유. 돈이 없으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정해주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건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돈을 지켜야 자유를 지킵니다. 보편적 메시지로 확장하겠습니다. 예순 이후는 주는 시기가 아니라 누리는 시기입니다. 40년 일했습니다. 40년 세금 냈습니다. 40년 가족 먹여 살렸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죄책감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다수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행복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행복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면 전체 행복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을 챙기는 게 옳습니다. 이제 방향을 전환할 때입니다. 베푸는 사람에서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세요. 희생하는 사람에서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세요. 눈치 보는 사람에서 당당한 사람으로 바뀌세요. 이게 이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현명함입니다. 이게 성숙함입니다. 이게 자기 존중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아무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튼튼해야 주변 사람들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약한 기둥은 아무도 기대지 못합니다. 강한 기둥이 되려면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7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1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실천입니다. 내 노후 예산표를 만드세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세요. 앞으로 20년간 필요한 돈을 적어보세요. 월 생활비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 2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예비비 5천만 원, 긴급 예비비 3천만 원 더하세요. 총 3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통장에 이만큼 있습니까? 있다면 다행입니다. 없다면 어떻게 채울 겁니까? 이 표를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누가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보세요. 이 표가 여러분의 방패가 될 겁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계획이 있어. 20년 버틸 돈이 빠듯해. 이렇게 말하세요. 숫자로 보여주면 상대방도 이해합니다. 두 번째 실천입니다. 거절 연습을 시작하세요. 한국 사람은 거절을 못합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더 못합니다. 체면 때문에 미안해서 관계 때문에 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습해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세요.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지금은 도와줄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 처음엔 어색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10번 연습하면 익숙해집니다. 실제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거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겁니다. 거절은 정직한 겁니다. 못 해주는데 해준다고 거짓말하는 게 더 나쁩니다. 세 번째 실천입니다.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마세요. 자녀 만날 때 용돈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친구 만날 때 밥값 내겠다고 먼저 말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요청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먼저 주는 게 미덕이라고. 아닙니다. 먼저 주면 습관이 됩니다. 다음에도 기대하게 됩니다. 안 주면 서운해합니다. 그러니 기다리세요. 정말 필요하면 상대방이 먼저 말합니다. 말 안 하면 필요 없는 겁니다. 네 번째 실천입니다. 현금 사용을 줄이세요. 통장에서 현금 인출하지 마세요. 지갑에 현금 많이 넣고 다니지 마세요. 현금이 있으면 쓰게 됩니다. 손주 보면 10,000원 주고 친구 만나면 커피값 내고 한 달이면 50만 원이 사라집니다. 대신 카드를 쓰세요. 카드는 기록이 남습니다. 월말에 명세서 보면 어디에 얼마 썼는지 보입니다. 충격받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썼나 싶을 겁니다. 그게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다음 달부터는 줄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실천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매일 1시간씩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산책해도 좋고, 독서해도 좋고, 음악 들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도 없는 시간입니다. 자녀 생각 안 하는 시간입니다. 친구 신경 안 쓰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나만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있는 게 편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 건데 고독은 혼자여도 괜찮은 겁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으면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여섯 번째 실천입니다. 작은 사치를 시작하세요. 매주 한 번씩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하세요. 좋아하는 빵집에서 빵 하나 사 먹기. 평소 안 가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기. 오래 보고 싶었던 영화 보러 가기. 비싼 거 아닙니다. 10,000원, 20,000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주는 심리적 효과는 큽니다. 나도 누릴 자격이 있구나. 나도 좋은 거 먹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당당함이 생깁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많이 가진 게 부자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게 부자입니다. 작은 사치로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7번째 실천입니다.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날씨가 좋았던 것.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왜 이걸 해야 할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 우울증이 줄어듭니다.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한 달만 써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관계를 다시 정의할 때입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하세요. 석 달간 돈 안 쓰고 지켜보세요. 누가 여전히 연락하는지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나머지는 서서히 거리를 두세요. 억지로 관계 유지하지 마세요.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서 나온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는 우정이 아닙니다. 만나서 기쁜 관계만 남기세요. 그게 5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노후 예산표 만드세요. 내일 아침 거절 연습하세요. 모레 혼자만의 시간 가지세요.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한 달 후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석 달 후엔 통장 잔고가 늘어날 겁니다. 1년 후엔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보호입니다. 이건 현명한 선택입니다. 평생 베풀었으니 이제는 지킬 때입니다. 평생 희생했으니 이제는 누릴 때입니다. 당당하게 나를 위해 사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1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겁니다. 병원 갈 돈이 있어서 안심할 겁니다. 자녀 눈치 안 보고 편안할 겁니다. 통장 보며 뿌듯해할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만듭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권이 생깁니다. 돈이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실천할 것은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하나만 하실 건가요? 3개 하실 건가요? 아니면 7개 전부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의 작은 댓글이 다른 분들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